잭 니콜슨은 언제나 솔직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매력적인 미소와 아름다운 광기를 감추고 있는 듯한 눈빛을 가진 그는 거침없는 정직함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오고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88세가 된 그는 자신의 촬영장을 지옥으로 만든 배우 6명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설적인 배우도 있고 적대적인 배우도 있지만 모두 잊을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특히 잭 니콜슨이라는 이름 자체는 할리우드 황금기와 반항적인 뉴웨이브 시대의 아이콘이자 하나의 상징입니다. 비비의 옷구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해부터까지 그는 단순히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영화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캐릭터들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설적인 배우라도 한계는 있기 마련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마지막 작품이자 가장 솔직한 회고록으로 불리는 이 글에서 잭 스나이더는 함께 일하기 싫었던 배우 6명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당시 배우들이 독성이 강하고 교활하고 방종했으며 심지어 창작 과정에 위험하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들의 제작 현장 뒤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니콜슨의 전설적인 시각은 천재의 대가와 진실이라는 예술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할리우드에서 가장 위대하고 솔직한 목소리 중 하나인 그의 숨겨진 이야기와 가감없는 견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게 소위 연고 명단에 누가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왜 이 6사람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이해하려면 그가 살아가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강렬하고 매력적이며 자신의 예술에 대해 맹렬하게 집착합니다. 뉴저지주 넵튠시티에서 태어난 니콜슨은 스스로를 만들어내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1950년대 반항가처럼 할리우드에 도착해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그는 전설적인 연기 코치 샌퍼드 메이스너 밑에서 연기를 배웠는데 메이스너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가르침을 전했다. 연기란 가상의 상황 속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다. 자에게 이것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종교가 되었다. 진실. 아무리 추하고 불편하되오라도 그것만이 중요했다. 1969년 영화 이지 라이더에서의 그의 출세는 이러한 이미지를 굳혔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다. 그는 반문화의 상징이었고 가식에 지친 세대의 목소리였다. 가짜나 연기에 대한 이러한 경멸은 그의 연기 인생의 근간이 되었다. 밀로스 포메온부터 스탠리 쿠브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감독들이 그의 비할 데 없는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역할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그 캐릭터의 내면으로 들어가 신경계를 장악했습니다. 특히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의 촬영, 당시 랜달 맥머피의 반항적인 정신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 몇 주 동안 감독과 말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캐릭터에 몰입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화를 위해 그는 잭 토렌스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광기 어린 생각을 몇 페이지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메소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작품에 대한 신성한 헌신이었고 그의 확고한 원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촬영장에 나타나 준비된 모습으로 진실되게 연기하고 위험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무언가를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만심이나 게으름 혹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연기로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임하든지 아니면 아예 나타나지 말라. 그리고 그 불문율이 깨졌을 때 그는 그 일을 결코 잊지 못했다. 잭의 명단에서 첫 번째 이름은 아마도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이름일 것이다. 그의 영웅이자 현대 연기의 신이었지만 결국 그의 가장 큰 직업적 실망감을 안겨준 남자 말론 브란도. 니콜슨은 말론 브란도를 우상으로 여겼다. 잭을 비롯한 그의 세대 모든 진지한 배우들에게 브란도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와에서 보여준 그의 날것, 그대로의 연약하면서도 폭발적인 연기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연기 언어를 창조해냈다. 그래서 니콜슨이 1976년 서부극 미주리 브레이크에서 자신의 우상과 함께 출연할 기회를 얻었을 때 그것은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을 것이다. 아세오 펜 감독 아라의 두 연기 거장이 만난다. 기대감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하지만 브랜도와의 작업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니콜슨이 스크린에서 숭배했던 천재 배우는 실제로는 유령 같았고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으며 기이하고 답답할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니콜슨은 매일 대사를 외워서 촬영장에 나타나 자신의 영웅과 연기, 호흡을 맞출 준비를 했다. 하지만 잭은 곧 브랜도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브랜도는 대사를 전혀 외우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잭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사람은 현대 스크린 연기의 창시자인데 모든 전등에 심지어 다른 배우들의 이마에도 대사 카드를 붙여놨어. 만약 내버려 두면 소품으로 쓴 바나나에 적힌 대사라도 읽을 거야. 농담이지. 그는 천재였지만 게으른 천재였죠. 제 생각에 게으른 천재는 사기꾼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말일 뿐입니다. 브랜도의 행동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출연료를 받았고 살찐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오직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점점 더 기괴한 캐릭터들을 연기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나긋나긋한 아일랜드 억양을 구사했고 스크린에서 보닛과 드레스를 입기도 했습니다. 감독과 동료 배우들을 당황하게 만든 결정들이었다. 니콜슨에게 이것은 단순한 기행이 아니었다. 촬영장에 나와 함께 일한 모든 사람에 대한 심각한 무례였다. 천재성과 방종 사이에는 미묘한 경계선이 있는데 브란도는 매일 그 경계를 넘나들며 대사를 읽기 위해 카메라에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저는 무언가를 창조하고 흙먼지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일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 일하러 왔죠. 연기가 아니었어요. 마치 사적인 파티 같았고 우리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제 영웅이 스스로를 희화화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 영화는 흥행에 참패했죠. 니콜슨은 브랜도의 초기 작품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심을 표했지만 다시는 그와 함께 촬영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혼란이었다. 그는 그 교훈이 잔혹했다고 결론지었다고 한다. 영웅을 절대 만나지 마라. 특히 그들이 더 이상 영웅적이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두 번째 이름은 데어 복잡하고 비극적이다. 니콜슨 자신이 잔혹한 창작 전쟁의 희생양이라고 묘사한 관계, 셸리 듀발. 그들의 전쟁터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80년 공포 걸작의 배경이 된 오버룩 호텔이었다. 에온 밀히 말하면 이것은 두 배우 사이의 불화가 아니었습니다. 완벽주의 감독이 안겨준 공동의 트라우마였죠. 쿠브리는 한 장면을 위해 수백 번씩 테이크를 요구하는 악명 높은 연출 방식으로 배우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촬영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훈련으로 무장한 니콜슨은 그 속에서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좌절감을 잭 토렌스의 화상 같은 분노로 승화시켰다. 그는 쿠브릭의 연출 의도를 이해했고 장인 정신으로 그 광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웬디 토라엔스를 연기한 셸리 듀발은 다른 방식을 택했다. 그녀의 강점은 날 것 그대로의 투명한 취약성이었다. 그리고 쿠브릭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그 취약성은 날마다 산산조각 났다. 니콜슨은 이후 인터뷰에서 듀발이 뿜어내는 극심한 감정적 혼란이 자신을 지치게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집중력과 연기의 중심이 될 만한 인물이 필요했지만 듀발의 연기는 쿠브리의 고뇌에서 비롯된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물론 우리 모두 그랬다. 스탠리는 전쟁을 치르는 장군이었고 우리는 참호 속의 병사들이었다. 하지만 세상에 그녀는 매일 아침 촬영장에 폭풍을 몰고 오는 것 같았어요. 일관성이 전혀 없었죠. 어떤 테이크는 훌륭하고 날 것 그대로의 연기였는데 다음 테이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배우에게는 춤 파트너가 필요해요. 즉흥 연기를 하더라도 스텝을 알아야 하죠. 셸리는 그런 환경에서 마치 다른 노래를 듣는 것 같았어요. 리듬을 찾기가 어려웠죠. 자에게 불만은 듀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피로감 때문이었다. 그는 장면의 중심을 잡아줄 전문적인 인물이 필요했는데 제작 과정이 끊임없이 그녀의 예민한 신경에 좌우된다고 느꼈다. 이는 이미 힘든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몇 년 후 돌이켜 생각해보니 잭은 자신의 견해를 상당히 누그러뜨리고 그녀가 겪었던 고통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저는 그녀를 존경합니다.
정말 그래요. 스탠리가 그녀에게 한 짓은 정말 용납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돼요. 그 촬영은 우리 둘 다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무너질 뻔했죠. 영화는 걸작이지만 그 영화는 우리 정신의 파괴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모든 게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이름은 세대 차이가 아닌 철학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바로 톰 크루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1992년 법정 영화 고전 이어 퓨 굿맨에서 두 사람의 조합은 강렬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네이세온 제시옵 대령 역의 니콜슨과 건방진 젊은 변호사 데니얼 캐피 역의 크루즈는 영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대립 장면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실을 감당할 수 없어 라는 말은 하나의 문화적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니콜슨이 급성장하는 슈퍼스타 크루즈에게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이스너의 날개옷 그대로의 진실을 중시하는 자에게 크루즈의 전설적인 폭발적인 에너지는 인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크루즈에게서 진정성 있는 인간이 아닌 정교하게 만들어진 브랜드를 보았다고 합니다. 잭은 크루즈의 강렬하고 거의 광적인 집중력이 진정한 예술적 탐구보다는 이미지와 통제에 더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치 나에게 배우고 싶어 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항상 지켜보고 질문도 했지만 전부 이미지에 관한 거였죠. 잭은 촬영 후 가까운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마치 스승을 배우는 헌신적인 젊은 배우 역할을 연기하는 것 같았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눈을 보면 기계가 돌아가는 게 보인다. 찰칵 미소, 완벽하지만 공허하다. 진짜 사람을 보여줘. 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 실수도 하는 사람. 인간미 넘치는 사람을 보여줘. 니콜슨은 즉흥 연기에 능하다. 상대 배우가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그 위험성을 즐기는 것 같다. 그는 크루즈가 정반대라고 생각했다. 크루즈는 모든 박자 몸짓 대사까지 완벽하게 계산하고 연습해서 촬영장에 오는 기술적인 배우였다. 잭에게 크루즈의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그저 실행일 뿐이었다. 유명한 법정 장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괜찮다. 우리는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하지만 스크린에서 보이는 건 내가 벽을 허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다. 나네은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그에게서 진짜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애썼다. 그런데 돌아온 건 그가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것뿐이었다. 라이브 콘서트와 스튜디오 녹음의 차이와 같다. 나는 땀과 피드백이 있는 라이브 공연을 더 좋아한다.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를 만한 연기를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잭은 크루즈와 다시는 함께 작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철학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작업 윤리는 존중했지만 영혼과는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공개적인 불화, 즉 자신이 공들여 만든 작품에서 한때 존경했던 여배우 페이 더너웨이와의 신경전입니다. 니콜슨과 더너웨이는 1974년 명작에서 함께 마법 같은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케미는 전설적이었다. 그래서 잭 니콜슨이 1990년대 속편인 투 제이크의 감독을 맡기로 했을 때 더너웨이를 다시 캐스팅해 에블린 멀레이 역을 맡기는 건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다. 니콜슨이 감독을 맡게 되면서 첫 영화에서 보여줬던 협력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제작진에 따르면 더너웨이의 촬영장 행동은 악몽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항상 늦었고 몇 시간씩이나 늦었으며 항상 시비를 걸고 대사 하나하나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고 문제 많았던 제작 과정에 대해 드물게 솔직한 인터뷰를 통해 회상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장면을 더 좋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으려는 것이었고 통제권을 쥐려는 시도였다고 합니다. 감독으로서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배우들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있어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라죠. 그런데 그녀는 방해만 일삼았습니다. 긴장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중 하나인의 속편을 연출, 각본, 주연까지 맡으며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던 잭은 이제 여주인공과 매일같이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언쟁은 전설적이었는데 소식통에 따르면 니콜슨은 격분하여 그녀에게 연출하기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는 촬영 도중 그녀를 해고하고 교체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고려했다고 한다.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두 사람의 화면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면들을 다시 써야 했을 정도였다.
연출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배우는 감독이 자신을 지지하고 이끌어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독은 배우가 촬영장에 나와 연기에 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첫날부터 깨졌습니다. 협업이 아닌 인질 협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술을 만들 수는 없어요.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죠. 두 번째, 제이크는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으로나 실망스러웠고 전작의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니콜슨에게는 감독으로서의 흥미를 잃게 만들고 더너웨이와의 관계를 영원히 깨뜨린 끔찍한 경험이었죠. 목록의 다섯 번째 이름은 니콜슨이 매우 존경했지만 그의 창작 과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배우 겸 감독 숀 펜입니다. 2002년 니콜슨은 펜 감독의 어둡고 섬뜩한 스릴러 영화 더 플래지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강렬하고 유명한 두 배우가 진지한 인물 중심의 이야기에서 만난 것입니다. 니콜슨은 항상 펜 감독의 영화 제작에 대한 비전과 지성을 칭찬해왔지만 실제로 그와 함께 작업하는 경험은 니콜슨 본인의 말처럼 숨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창작 통제권에 대한 것이었다. 거친 사실주의에 대한 집착과 꼼꼼하고 정확한 연출 스타일로 유명한 펜은 영화의 모든 순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포착하고 싶어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통제가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본능과 즉흥성 그리고 계획되지 않은 순간에서 마법을 찾아내는 능력에 천재성이 있는 배우인 니콜슨에게는 이는 고문과도 같았다. 쇼네은 언제나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했다. 모든 멈춤, 모든 시선, 모든 대사 처리까지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숨 쉴 틈도 자유롭게 연기할 여지도 새로운 것을 발견할 여지도 없었다. 그는 대사를 알려주면 배우들은 그걸 완벽하게 따라해야 했다. 꼭두각시를 원하면서 잭 니콜슨을 캐스팅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니콜슨은 창작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느꼈다. 그는 펜이 자신만의 리얼리즘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바람에 촬영장의 생기와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며 그 경험이 매우 힘들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쇼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화가 나서 붓질 하나하나가 자기가 계획한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저는 붓질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물감이에요. 난의 은 좀 첨벙거려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했지. 그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는 연기가 아니라 결과를 연출하려고 했던 거야. 나 같은 배우에게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야. 마치 발을 묶고 마라톤을 뛰라고 하는 것과 같지. 니콜슨은 강렬하면서도 절제된 연기로 평단의 찬사를 받았지만 그와 펜은 그 후로 다시는 함께 작업하지 않았다. 두 가지 뒤뒤어난 예술적 방법이지만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방식이 충돌한 사례였습니다. 이 목록의 마지막 이름은 아마도 가장 놀라운 인물일 것입니다. 바로 그의 세대에서 arguably 가장 큰 스타 배우이자 니콜슨이 그의 후기 작품 중 가장 호평받는 영화에서 함께 작업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그들이 함께 본 영화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2006년 명작이었다. 니콜슨은 마피아 보스 프랭크 코스텔로 역을 맡아 소름 끼치도록 광기 어린 연기를 선보이며 단연 돋보였다. 잠복 경찰 빌리 코스티건 역의 디카프리오와의 장면들은 숨 막힐 듯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연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치활령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프로적 존경심이 있었지만 니콜슨은 디카프리오의 작업 방식이 지나치게 통제적이라 답답해했다고 합니다. 잭이 혼돈과 위험을 원했던 반면 레오는 규율과 정확성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잭은 후배 배우에 대해 그는 너무 통제적이야. 모든 게 미리 연습된 것 같고 지나치게 분석적이야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캐릭터의 과거를 꿰뚫고 있고 장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정확히 알고 있죠. 하지만 위험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가 관객은 물론 자기 자신조차 놀라게 할 만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죠. 니콜슨은 한계를 뛰어넘고 상대 배우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촬영장에서 있었던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 촬영 도중 니콜슨이 깜짝 놀란 디카프리오에게 갑자기 진짜 총을 겨눴던 일입니다.
스코세이지 감독은 레오의 진심 어린 충격과 공포를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를 계속 돌렸다. 그 한순간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연기 철학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니콜슨은 진실을 이끌어내기 위해 실제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었다. 철저한 준비의 달인인 디카프리오는 대본 없는 혼란에 당황했다. 레오는 장인이다. 그는 완벽한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듯 연기를 완성한다. 그리고 그가 작업을 마치고 나면 그 집은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죠. 하지만 벽돌 하나하나가 다 보이잖아요. 전 벽돌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 집을 보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스릴이고 인생이죠. 덕분에 멋진 영화를 만들었어요. 물론 마틴은 우리 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는 훌륭하지만 내 취향에는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이 목록 이 가감없는 최종 평가는 잭 니콜슨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 그는 앙금을 품은 늙은이일까? 아니면 환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 중 하나일까? 그는 앙심을 품은 게 아니라 정직한 것이다. 88세의 나이에 그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자신의 영이 경력을 되돌아볼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그에게 있어 이것은 개인적인 적개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성한 규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목록에 있는 이름들은 그 규율이 깨진 다양한 방식을 상징합니다. 게으름, 감정적 혼란과 자만심, 숨막히는 통제, 그리고 위험에 대한 무관심. 이 사람들 모두 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는 흉내 내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런 건 할 수 있죠. 연기는 진실, 당신의 진실, 그리고 캐릭터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일부를 드러내고 필요하다면 피 흘릴 준비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임할 수 없다면 저는 당신이 제 곁에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간단합니다. 잭 니콜슨의 판단에 동의하든 안 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것이죠. 할리우드에서 60년을 보내며 다듬어진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여전히 명확하고 가차 없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이름들 중 놀라웠던 것이 있나요? 니콜슨의 평가가 너무 가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솔직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할리우드 뒷이야기가 되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매시의 진실과 앨런 알다가 가장 싫어했던 동료 배우 명단을 공개합니다.